결혼 생활 14년. 저는 제가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단 5초 만에 지옥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만약 당신의 아내가 결혼식 당일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14년 뒤에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복수극이 아닙니다. 철저히 무시당했던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실행한 잔혹하고도 정교한 핵폭탄급 복수의 기록입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아내 제나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라면 저도 똑같이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차분하게 아주 문명적인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난 14년 동안 수없이 서로에게 독서를 퍼부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그녀도 제가 왜 그토록 침착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커트 카민스키입니다. 정확히는 데이비드 커트 카민스키죠. 아버지가 데이비드라 혼동을 피하려고 커트라고 불려왔습니다. 저는 폴란드계 미국인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폴란드인은 저와 제 아버지뿐이라 늘 폴란드인에 대한 고정관념 섞인 농담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정직하게 돈을 벌어왔지만 집안의 두 여자, 제 아내 제나와 13살 딸 캐리는 저를 폴란드인 중고차 장수라며 은근히 무시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나는 마치 언어의 파괴자 같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조롱은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저는 갈등을 피하고자 퇴근 후에도 차 안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가족들이 저녁을 다 먹은 뒤에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 저는 혼자 식당에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칸막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대리점의 전담 정비사인 조지 캐리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키득거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폴란드 여자랑 얼마나 됐냐고. 결혼할 때부터지. 심지어 결혼식 날 밤에도 내가 걔랑 잤거든. 커트, 그 바보는 꿈에도 모를걸. 우리는 지금도 한 달에 최소 2번은 만난다고. 커트는 정말 멍청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섰던 친구, 제가 먹여 살리다시피 하던 조지가 제 아내와 14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 집 딸 캐리도 내 핏줄일걸. 커트, 그 폴란드 멍청이는 남의 자식을 13년째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는 거지. 저는 주문도 하지 못한 채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저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조지의 멱살을 잡는 대신 차를 몰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멍청한 폴란드인이라 비웃었지만 저는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4년의 세월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파편들 사이에서 가장 날카로운 조각을 골라 그들의 심장을 겨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제나가 잠든 사이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너무나도 쉽게 풀렸습니다. 바로 딸 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13년 전 캐리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날짜는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메시지 함에는 조지와의 노골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지워진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제나는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얼마나 더 치밀해질 수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조지는 평소처럼 저를 보며 폴란드인 비하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봐 커트, 폴란드 사람들은 왜 전구를 갈 때 3명이 필요한지 알아?
저는 평소처럼 웃어넘기는 대신 차갑게 조지의 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조지, 지도에서 폴란드가 어디 있는지나 알아. 네가 비웃는 그 폴란드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똑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조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산타페에 있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비싼 장비 대신 휴대폰 추적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저는 제나의 폰에 몰래 추적 앱을 깔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나는 대학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번 돈을 미용실에서 탕진하며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제 지갑에서 나오는 돈으로 조지와 불륜의 밀월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음이 번개처럼 저를 스쳤습니다. 캐리는 우리 결혼식 정확히 9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캐리를 허니문 베이비라고 불렀죠. 하지만 조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캐리는 허니문 베이비가 아니라 결혼식 날 밤에 배신이 낳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캐리의 입속을 면봉으로 닦아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제 샘플과 함께 뉴멕시코 서부대학교의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을 때 그의 얼굴에 서린 안타까운 표정만으로도 저는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카민스키 씨. 두 샘플 사이에는 어떠한 생물학적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13년 동안 내 딸이라 믿고 사랑을 쏟았던 아이가 나를 비웃던 배신자의 핏줄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멍청하다고 생각하게 놔둔 것이 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14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그 폐허 위에 제가 설계한 지옥을 건설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혼이 아닌 그들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킬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폴란드인이라 머리가 나쁘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진짜 폴란드인의 끈기가 무엇인지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업체를 제3의 회사를 통해 저 자신에게 다시 파는 복잡한 계약을 진행했고 집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오직 제 이름만이 적힌 집문서를 쥐고 말이죠. 이제 제가 준비한 연극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들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식당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그들의 조롱거리로 남았겠죠. 하지만 이제 주도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알버커키로 향하며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커트.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풍이 몰아칠 거야. 도로 위를 달리는 차창 너머로 비치는 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때로 영혼을 깎아내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연료로 삼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멍청하다고 비웃는 동안 저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신이라는 독이 온몸에 퍼졌지만 저는 그 독을 해독하는 대신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정제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어떻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14년 동안이나 웃고 있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울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제나가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고른 숨소리를 내는 동안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그 숨소리 하나하나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의 촉감이 손끝에 닿았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고 혹시라도 그녀가 깨어날까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딸 캐리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네우아르스 화면이 열렸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역설이었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열쇠가 자신이 배신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아이의 생일이라니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메시지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지 캐리와의 대화창을 찾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나는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연락처 목록에는 조지의 이름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라는 방패 뒤에 숨어 그들은 저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는 휴대폰 깊숙한 곳에 사설 탐정이 알려준 실시간 추적 앱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기술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조지를 만나러 가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 제 손바닥 안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가 운영하는 중고차 대리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속은 끓어오르는 용암 같았습니다. 조지는 이미 도착해 차 한 대의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식당에서 들었던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이, 커트,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폴란드 멍청이들이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나오는 표정이야. 조지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닿은 부위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물이 묻은 듯한 불쾌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허어 웃으며 넘기는 대신 아주 천천히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조지, 너는 폴란드 사람들이 왜 정직한 줄 알아? 남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자기 것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기 때문이야. 너는 어때?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나? 제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조지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뻔뻔한 낯짝 뒤에 숨겨진 비겁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왜 진지해?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야, 저기 들어온 BMW나 좀 봐봐. 그는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뻔뻔한 등 뒤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어떤 덫에 걸렸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을 상대할 때는 때로 침묵과 암시가 100마디의 욕설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지와의 짧은 대치 후 저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캐리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제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13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제나의 임신 기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몸이 아이를 거부하는 것 같다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RH 부적합 증후군, 산모의 혈액형과 태아의 혈액형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치명적인 증상이었죠. 제나는 임신 마지막 3주를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그녀 곁을 지키며 우리가 아이를 잃을까봐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 제가 흘린 눈물은 사실 제가 아닌 조지의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니요. 캐리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저를 꼭 닮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이는 지독하게도 예민했습니다. 끊임없이 울어댔고 잠투정은 심했으며 젖을 물리는 것조차 전쟁이었습니다.
제나는 캐리가 2살이 되던 해 단호하게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그저 힘든 육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제나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캐리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13년 동안 저는 남의 자식을 위해 제 청춘과 노동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기부로 취급받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날 밤, 저는 가장 잔인한 도둑이 되기로 했습니다. 캐리는 자신의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화로운 얼굴에서 제가 아닌 조지의 그림자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면봉으로 아이의 입안을 닦아냈습니다. 아이가 뒤척일 때마다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미안하다, 캐리. 저는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살기 위한,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실을 확인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은 당신을 영원히 죽입니다. 채취한 샘플을 들고 저는 뉴멕시코 서부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연구소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부 학과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에게 제 샘플과 캐리의 샘플을 건네며 비밀 유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수님,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주십시오. 학과장은 제 절박한 눈빛을 읽었는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비밀을 보장받으십시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연옥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서는 제나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저녁 식사를 차릴 때마다 저는 저 여자의 가면 밑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상상했습니다. 조지와 침대에서 저를 비웃으며 나누었을 대화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13년간 쏟아부은 나의 헌신들,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침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과장이었습니다. 카민스키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신은 이번에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너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만약 캐리가 제 딸이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년의 기억을 모두 지워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청산해야 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학과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카민스키 씨,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기호들, 복잡한 유전자 서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성립, 불성립. 유전적으로 저는 캐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확률 0%. 그것은 제가 지난 13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신기루였다는 선고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 안에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고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터뜨릴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리가. 제 입에서 힘없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13년 전 그 지독했던 임신 중독증과 RH 부적합 판정, 그 모든 고통은 제가 아닌 조지의 아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부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 아이는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제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조지의 아이를 키우고 제가 바친 사랑으로 그들의 부도덕한 관계를 지탱해 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배신이 있을까요?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물이라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를 설계했습니다. 눈물은 사치였고 오직 치밀한 계획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중고차 딜러 커트 카민스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신당한 남편이자 남의 자식을 키워준 바보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치욕을 갚아줄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나와 조지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가식적인 평화는 이제 산산조각이 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의 나팔 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이혼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돈, 명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까지도 바닥부터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뜨거울 때가 아니라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추를 꿰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추는 이미 제 주머니 속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나와 조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커튼이 내려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사업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경제적 요새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제나가 단 한 푼의 위자료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조지가 평생 제가 준 일감 없이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도록 만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어떤 핵폭탄급 반격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하고 다음 내용을 기다려 주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의 것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처럼 그들의 안락한 삶도 그렇게 영원히 저물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쳐내야 할 거짓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치유해 나갑시다. 분노는 때로 가장 차가운 지성을 낳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제 손에 들려진 순간 제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죽었지만 동시에 아주 정교한 기계 하나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라는 이름의 기계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를 내거나 짐을 싸서 나가는 식의 뻔한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건 너무 쉽고 무엇보다 제 분노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보상이었으니까요. 14년의 기만, 내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나를 비웃던 자의 핏줄이라는 그 지옥 같은 진실을 갚아주기 위해 저는 핵폭탄급 복수 뉴클리얼 리벤지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경제적 말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맞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이 가진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앗아오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과정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적을 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주먹이 아니라 서류 뭉치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가장 먼저 네바다주로 향했습니다. 왜 하필 네바다였을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겠지만 네바다는 미국 내에서도 자산보호법이 가장 강력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익명성을 보장받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죠.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와 제 오랜 동료이자 천재적인 회계사인 폴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외부와 차단된 작은 사무실 안에서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며칠 밤낮을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짰습니다. 커트,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야. 자칫하면 법망에 걸릴 수도 있어. 폴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폴, 저들은 내 인생의 14년을 무참히 짓밟았어. 나는 단순히 헤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저들이 평생 일궈온 환상이 처참히 깨지는 걸 봐야겠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마지막 동전 한 푼까지 앗아갈 거야. 우선 저는 네바다에 2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운영하던 중고차 대리점을 이 회사들에 매각하는 지극히 복잡하고 정교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 대리점이 이름 모를 대기업이나 타인에게 넘어가는 정상적인 매각 절차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제가 저 자신에게 사업체를 판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핵심 자산은 네바다의 견고한 법적 보호막 아래로 즉시 숨겨졌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이 시작되어 제나가 동의를 드러내며 공동재산을 요구할 때 그녀가 손댈 수 있는 목록에서 제 사업체는 이미 통째로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사실은 그녀가 믿고 있던 부유한 남편이 사실은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무력한 상태라는 점이겠죠. 또한 저는 대리점의 이름을 헬플레스 아우토 무력한 자동차로 과감히 변경했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은 그저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제나와 조지를 향한 저의 소리 없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조롱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무력해질 것이다. 이것은 저의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파트너가 경제적으로 당신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당신만의 네바다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힌트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동시에 저는 집에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잔액을 모두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죠. 제나는 제가 가정을 지키고 그녀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줄 알고 콧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녀가 결코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소유권 서류와 모든 행정 기록을 오직 제 이름으로만 완벽하게 갱신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제나와 조지가 침범할 수 없는 저만의 요새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나가 이혼 소송을 통해 집의 지분이나 거주권을 요구하려 해도 제가 혼인 전 형성한 자산으로 전액 상환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그녀를 합법적으로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선 사업은 여기까지야. 제나,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핵폭탄급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놀라울 정도로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기자처럼 표정을 연습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나의 뺨에 다정하게 키스를 하고 퇴근 후에는 조지와 맥주 캔을 부딪히며 웃으면서 비즈니스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저를 멍청한 폴란드인이라고 부르며 비웃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의 파멸을 카운트다운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저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향한 상징으로 새빨간 마스다 미아타 스포츠카 한 대를 장만했습니다. 제나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VVIP 고객에게 배달해야 할 특별 차량이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지만 혼자 지붕을 열고 뻥 뚫린 도로를 달릴 때 느끼는 그 서늘한 해방감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연극에도 끝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캐리가 마당에 세워진 제 미아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 제발 좀 이런 장난감 같은 차가 왜 필요해? 정말 없어 보이고 촌스러워. 학교 애들이 아빠가 폴란드인 중고차 장수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런 차까지 타면 난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야. 제발 내 체면 좀 생각해줘. 13년을 제 온 마음을 다해 키웠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마지막 대못이었습니다. 조지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일까요?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는 제나와 조지가 사석에서 저를 조롱할 때 짓던 그 특유의 경멸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마저 차가운 얼음이 되어 부서졌습니다. 그래, 캐리, 내 말이 맞다. 이 차는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차가 아니지. 오직 나만을 위한, 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차야. 저는 차갑게 대꾸하며 그녀를 뒤로하고 차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지만 그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진심 어린 헌신이 이토록 처참한 조롱과 멸시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바보처럼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명의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정교한 서류 작업과 철저한 숫자 계산에서 완성됩니다. 제가 설계한 이 뉴클리어 리벤지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나와 조지가 자신들이 평생 누릴 줄 알았던 안락한 집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조지가 유일한 밥줄이었던 제 대리점의 일감을 잃어버린 채 길거리로 내몰렸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들이 쌓아올린 가식의 성벽이 단 한 번의 법적 타격으로 어떻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그 생생하고도 짜릿한 현장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멍청한 폴란드인이라 불리던 남자가 어떻게 그들을 완벽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파멸시켰는지 그 카타르시스를 함께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저장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복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됩니다. 절대로 참지 마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제나와 조지는 아직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 밑에 제가 심어놓은 거대한 지뢰가 언제 폭발할지 꿈에도 모른 채 서로의 품에서 웃고 있겠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치밀한 계획이 완벽한 승리로 끝날 때까지 제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배신의 순간이나 제가 사용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승리는 오직 준비하고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 비밀은 없고 죗값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니까요. 저의 미아타가 엔진 소리를 높이며 다음 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을 확인하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차갑고 정교한 서류 작업의 끝에서 완성되는 법이죠. 저는 제나와 조지가 꿈꾸던 그 가식적인 평화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위해 지난 몇 주간 죽은 듯이 숨을 죽여왔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커튼이 올라갈 시간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든 묵직한 서류 봉투를 만지며 우리 집, 아니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내 집이 된 그곳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14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증거를 손에 쥔 채 원수들의 소굴로 들어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나요? 아니면 오히려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해질까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 핵폭탄급 대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하고 이 숨 막히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집안에는 아직은, 하지만 이제는 구역질 나는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조지 캐리,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를 바보라고 비웃던 그자가 속옷 차림으로 당당하게 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제나는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영원히 사라진 세상에서 그들만의 신혼생활이라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지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만 까딱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이, 커트, 일찍 왔네. 네바다 사업은 좀 어때? 거기 폴란드 놈들보다 멍청한 놈들 천지라며. 그 말에 부엌에 있던 제나가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어머, 커트,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제나가 놀란 듯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불청객을 맞이하는 듯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저 뻔뻔하게 속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커트, 일찍 왔네. 네바다 사업은 잘 됐나 보지. 너 같은 놈한테 차를 사는 멍청이들이 거기에도 있나 봐. 조지의 그 거만한 태도, 제 소파에서 제 맥주를 마시며 저를 조롱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가 저지른 마지막 실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조지, 내 옷차림을 보니 내 집이 꽤 편안해 보이는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휴가는 오늘로 끝이야.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울 정도였죠. 제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려 했지만 제가 먼저 손을 뻗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겠지, 제나. 그리고 조지, 너도 아주 잘 아는 내용일 거야. 지난 13년 동안 너희가 나를 폴란드 멍청이 취급하며 비웃었던 그 이유 말이야. 저는 캐리를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캐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캐리, 너도 이리 와서 보렴. 네가 그토록 창피해하던 네 폴란드인 중고차 장수. 아빠가 사실은 네 아빠가 아니라는 증거란다. 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제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성립, 불성립.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더니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조지는 맥주 캔을 떨어뜨렸고 거실 바닥에 쏟아지는 맥주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커트,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제나가 더듬거리며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결혼식 날 밤 조지와 잤던 걸 설명하겠다고? 아니면 지난 14년 동안 내 눈을 속이고 한 달에 2번씩 호텔에서 만났던 걸 설명할 거야. 조지, 네가 식당에서 내 친구에게 자랑하던 그 목소리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가 얼마나 클루레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지 떠벌리던 그 목소리 말이야. 내 돈으로 내 자식을 키우게 한 기분이 어때? 조지. 참 세련된 승리라고 생각했겠지. 조지는 비겁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소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그저 속옷 차림의 초라한 배신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캐리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확인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 내 소원대로 이제 너는 카민스키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돼. 여기 내 친아버지가 있잖니. 이제부터는 조지의 성을 따르렴. 네가 그토록 원하던 세련된 배경을 가진 아빠니까 말이야. 조지, 어때? 네 딸이 네 성을 따르겠다는데 기쁘지 않아? 캐리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동정심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 아이 역시 저를 경멸하던 그들의 일부였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폭탄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제나, 이 집의 모기지는 내가 전액 상환했어. 하지만 소유권은 오직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지. 너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 퇴거 명령서 보이지? 조지와 함께 말이야. 아, 그리고 조지, 너는 이제 내 대리점에서 일할 수 없어. 사실 대리점은 이미 네바다의 다른 회사에 팔렸거든. 이름도 헬플레스 어토로 바뀌었지. 새 주인은 너 같은 무자격 정비사를 쓸 생각이 전혀 없다는구나. 너는 이제 실업자야. 제나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재산은 어떻게 하고? 대리점을 팔았다니. 그 돈은 다 어디 있어? 그 돈 절반은 내 거야.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나, 나는 이제 서류상으로 빈털털이야. 대리점 매각 대금은 내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모두 쓰였지. 네가 법정에서 나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공동재산은 단 한 푼도 없어. 심지어 캐리도 내 딸이 아니니 양육비 청구도 불가능하겠지. 이제 조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봐. 그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벌어오는 시급 13달러짜리 오일 교체 아르바이트로 말이야. 아, 조지, 네가 고졸이라 정식 자격증도 없다는 거 내가 깜빡할 뻔했네. 조지는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캐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공표되자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앞으로 닥칠 양육비와 생활고에 대한 공포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비겁하고 하찮은 배신자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커트, 제발, 우리 친구잖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조지가 구걸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셔츠 단추를 여며주며 속삭였습니다. 조지, 친구는 친구의 아내와 자지 않아. 그리고 친구의 14년을 훔치지도 않지. 이제 네가 저지른 짓의 무게를 견뎌봐. 행운을 빈다. 내 전직 친구여. 너희 셋이서 그 좁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사는지 정말 궁금하네. 저는 당황과 공포 그리고 절망으로 뒤섞인 그들의 얼굴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제나의 비명과 캐리의 울음소리 그리고 조지의 비겁한 변명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그것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승리의 찬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차고에 세워둔 새빨간 마즈다 미아타에 올랐습니다. 지붕을 열고 시동을 걸자 엔진의 웅장한 포효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철저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있다면 저처럼 차갑게 생각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는 대신 그들이 딛고 감정의 선 기반을 하나씩 무너뜨리십시오. 진정한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 없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폴란드인의 방식이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버커키로 향합니다. 제나와 조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커튼은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남겨둔 그 거대한 우물 속에서 자기들끼리 핥히며 살아가겠죠. 여러분, 절대로 참지 마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복수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을 지킬 법적 준비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새로운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은 배신의 경험이나 복수의 성공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분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할 때 배신자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제가 알버커키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제나와 조지의 처참한 근황이 어떠한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은 언제나 인내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커트 카민스키가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강력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저 석양처럼 그들의 안락했던 과거도 영원히 저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오직 밝은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과거의 잔해를 뒤로하고 저는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그 집은 이제 제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거대한 혹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메스다 미아타의 포효는 마치 자유를 향한 제 영혼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만, 우정이라는 이름의 배신 속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커트 카민스키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가짜 아버지도 아닌 오직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한 남자로 말입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저는 미국 서부의 광활한 대지를 가로질러 800마일이 넘는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뉴멕시코의 붉은 사막부터 콜로라도의 험준한 산맥, 그리고 유타의 신비로운 협곡에 이르기까지 저는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에서 저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엔진의 진동과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 속에 쌓인 오물을 씻어내고 무너진 자아를 한 조각씩 다시 맞추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이들과의 짧은 대화, 이름 모를 모텔에서 혼자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제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세상에는 거짓보다 더 아름다운 진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지평선 너머로 떠오를 때마다 저는 과거의 나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가끔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보세요. 길 위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저는 제나와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인 데니스에서였습니다. 그곳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옅은 커피 향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나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에 떨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14년 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쏟아냈습니다. 커트,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고백은 소름 끼치도록 태연했습니다. 조지와 나는 결혼식 날 아침에도 함께였고
네가 일하러 간 사이 우리 집 침대에서도 그를 만났어. 믿기 힘들겠지만 나는 너희 둘 다를 사랑했어. 그래서 조지에게 우리 셋이 함께 지내는 관계를 제안해보자고 말한 적도 있었지. 하지만 조지가 반대했어. 네가 알게 되면 이 모든 편안한 생활이 끝날 거라고 말이야. 그녀의 말은 병적이고 기괴했습니다. 그녀는 배신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일종의 사랑이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조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제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욕심이 결국 14년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가 없는 사이 조지와 함께 그 집에서 가정을 꾸릴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모기지를 다 갚은 그 집에서 말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그녀는 제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기를 기대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떤 말도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증오하기보다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평생 알지 못한 채 가짜 감정이 떼서 허우적대는 그 가여운 영혼을 말입니다. 제나, 너는 사랑을 한 게 아니야. 너는 그저 이기적인 괴물이었을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계산서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준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조지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모든 일감을 끊고 사업체를 정리하자 조지는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식 자격증도 없고 게으름에 찌들었던 그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내 외곽의 저렴한 정비소에서 시급 13달러를 받으며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남의 차 오일을 교체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호의와 수익이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했던 배신자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제 동료였던 애나는 조지가 매일같이 대리점에 찾아와 울며 불며 일자리를 구걸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애나는 제 지시대로 그를 단호하게 쫓아냈죠. 제나와 조지는 이제 그 좁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서로를 탓하며 살아가겠죠.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아닐까요? 서로의 추악함을 매일 마주하며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실버시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바보 같은 커트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폴란드인의 끈기와 정직함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조상들이 척박한 땅을 일궈냈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폐허 위에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폴란드인에 대한 비하 농담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제 뿌리가 저에게 준 이 강인한 생명력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했냐고 말이죠. 제 비결은 단순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세요. 처음엔 아프겠지만 곧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우리를 파괴하려 들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진심을 짓밟고 비웃는다면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차갑게 이성을 찾고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응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 없이도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미아타의 지붕을 열고 다시 도로 위로 나섭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평선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망령들은 이제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존중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진실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용기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만을 위한 0마일의 여행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찾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저는 다시 한번 엑셀을 깊게 밟습니다. 미아타의 엔진 소리가 심장 박동과 겹쳐지며 짜릿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저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존엄한 삶을 삽시다. 배신자들의 비겁한 웃음소리가 아닌 우리 자신의 당당한 웃음소리로 세상을 가득 채웁시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희망차고 활기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